1982년 대한민국의 그라운드는 말 그대로 끓어오르는 용광로였습니다. 프로야구라는 낯설지만 매혹적인 세계가 처음 열리던 그해, 마운드 위에는 사람이 아닌 신이라 불려도 마땅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을 던지는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타자들의 영혼을 잠재우고 관중들의 심장을 자신의 리듬에 맞춰 뛰게 만드는 지휘자였습니다. 한 시즌 22연승. 지금 들어도 믿기지 않는 이 초현실적인 숫자는 만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비극적이며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불사조 박철순이 써내려간 신화입니다. 그가 마운드에 오르는 순간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과연 이 전설적인 사나이는 어디서 나타나 한국 야구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을까요? 모나푸지는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전설의 시작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이 이 거대한 대서사시를 완성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박철순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한국 야구계에 처음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은 그가 연세대학교 에이스로 활약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그저 잘 던지는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속구는 타자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국내 야구 수준을 한 단계 뛰어넘은 그의 피칭은 마치 성인 선수가 리틀 야구 선수들을 상대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타자들은 그의 공을 치기는커녕 배트를 휘두르는 타이밍조차 잡지 못하고 멍하니 서서 삼진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떠난 하얀 공은 포수 밑에 꽂히는 순간 천둥 같은 파열음을 냈고 그 소리는 관중들에게 짜릿한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무대는 청년 박철순의 야망을 담기에 너무나 좁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더 높은 곳, 야구의 본고장 미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 그는 한국 야구 역사상 두 번째로 미국 프로야구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미러키 브루어스 산하 마이너리그 팀과의 계약. 그것은 단순한 진출이 아니라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 야구의 자존심을 건 위대한 모험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 선수가 메이저리그 시스템에 들어간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만큼이나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 인종차별의 시선, 그리고 낯선 문화. 그 모든 것이 그를 짓누르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미고스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없었습니다. 낡은 버스를 타고 수십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마이너리그의 고단한 삶. 햄버거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말도 통하지 않는 동료들 사이에서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밤이면 찾아오는 지독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고 마운드 위에서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팔이 부서져라 공을 던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척박한 환경이 그를 더 강하게 단련시켰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선진 야구를 몸으로 흡수했습니다. 단순히 힘으로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심리를 읽고 타이밍을 뺏는 법, 그리고 훗날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변화구들을 하나둘씩 자신의 무기로 장착해 나갔습니다. 특히 타자 앞에서 뚝 떨어지는 마구와 같은 변화구들은 훗날 KBO 리그를 폭격할 핵무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블A 무대까지 승격하며 메이저리그 진입을 꿈꾸던 그에게 1982년은 운명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프로야구가 출범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조국은 영웅을 원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때려는 한국 프로야구, KBO의 흥행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야구장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확실한 스타, 압도적인 기량을 가진 슈퍼스타가 절실했습니다. 오비 베어스, 현 두산 베어스르나 박철순을 지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카우트 제의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와서 역사가 되어달라는 조국의 부름이었습니다. 박철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메이저리그라는 꿈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조국의 야구 부흥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가? 미국에 남았다면 그는 최초의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뜨거운 애국심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짐을 쌌습니다. 자신의 꿈을 잠시 접어두고 태동하는 한국 프로야구의 걸음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의 귀국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야구를 경험한 괴물이 온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팬들의 기대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골핀포 공항에 입국하던 박철순의 모습은 그 자체로 이미 스타였습니다. 세련된 옷차림, 여유로운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은 기존의 한국 선수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아우라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야구 선수가 아니라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세련된 신사였으며 동시에 마운드 위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승부사였습니다. 오비 베어스의 유니폼을 입은 박철순, 등번호 21번. 이 숫자가 훗날 영구 결번이 되어 전설로 남을 것이라고는 그때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프링 캠프에서 그가 공을 던지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와인드업 동작부터 달랐습니다. 다리를 높이 차올리는 역동적인 키킹, 물 흐르듯 유연한 폼에서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직구, 그리고 타자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신비로운 너클볼과 팜볼. 당시 한국 타자들은 직구 아니면 커브 정도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박철순이 던지는 공은 마치 마술처럼 보였습니다. 공이 오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눈앞에서 멈추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동료 선수들조차 그의 공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건 사람이 칠 수 있는 공이 아니다. 그것이 공통된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박철순이 가져온 것은 뛰어난 기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프로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 훈련에 임하는 진지한 태도, 그리고 팀을 위해 헌신하는 마인드까지. 그는 오비 베어스라는 팀의 위닝 멘탈리티를 심어주었습니다. 1982년 프로야구 개막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고조되었습니다. 모든 팀이 우승을 노리고 있었지만 박철순을 보유한 오비 베어스는 단연 태풍의 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미국 물을 먹은 박철순이 한국 타자들을 상대로 얼마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까? 혹은 한국 야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개막전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 박철순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던진 초구. 그것은 단순한 야구공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황금기를 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포수 밑에 꽂히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심판의 스트라이크 콜이 울려 퍼졌습니다. 타자는 멍한 표정으로 방망이를 내렸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가 알던 야구가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스피드, 차원이 다른 무브먼트. 박철수는 마치 거인처럼 그라운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982년 전설의 시즌이 막을 올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박철순이 보여줄 퍼포먼스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처절한 드라마가 될 줄은 말입니다. 단순한 승리를 넘어 자신의 육체를 불태워 승리를 쟁취하는 불사조의 탄생. 그 서막이 이제 막 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곧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혼의 기록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전설의 시작,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미국에서 돌아온 야구 천재가
과연 한국 리그를 어떻게 초토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눈물겨운 사연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화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댓글로 박철순 세 글자를 남겨주시면 그 시절의 추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82년의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격동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의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도약이 뒤섞이던 그 시절, 국민들의 억눌린 감정을 폭발시킬 분출구가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프로야구가 탄생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열악한 구장, 투박한 장비, 아직은 어설픈 경기 운영,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고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빈틈을 메운 것은 선수들의 뜨거운 피와 땀, 그리고 관중들의 미칠 듯한 함성이었습니다. 그 혼돈의 중심에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듯한 완벽한 영웅, 박철순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마운드에 오르는 날이면 동대문 야구장은 경기 시작 몇 시간 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야구장 담벼락에 매달려 까치발을 들었고 라디오 중계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환호했습니다. 당시 박철순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단순한 야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마법쇼였고 타자들을 농락하는 예술 공연이었습니다. 박철순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150km에 육박하는 강속구? 물론 그것도 위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자들을 진정으로 절망에 빠뜨린 것은 바로 팜볼이었습니다. 미국 마이너리그 시절 생존을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연마한 이 마구는 한국 타자들에게는 미지의 공포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투수의 손을 떠난 공이 직구와 똑같은 폼, 똑같은 속도로 날아옵니다. 타자는 왔다 라고 외치며 배트를 힘껏 휘두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눈앞에 와 있어야 할 공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허공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리고 배트가 허공을 가르는 찰나의 순간 공은 툭 하고 아래로 떨어지며 포수의 밑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스트라이크. 타자는 중심을 잃고 흙바닥에 뒹굴거나 자신의 배트를 멍하니 쳐다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공이 오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려요. 당시 그를 상대했던 타자들의 증언입니다. 박철순의 팜볼은 타자들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었습니다. 직구를 노리면 팜볼이 들어와 헛스윙을 유도했고 팜볼을 의식하면 대포알 같은 직구가 존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투피치 단순한 조합이었지만 그 완성도가 워낙 높았기에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들의 눈빛에는 이미 패배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차피 못 친다는 공포심. 박철순은 공을 던지기 전에 이미 기싸움에서 상대를 압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82년 시즌이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대한민국은 박철순 신드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야구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짙은 눈썹과 뚜렷한 이목구비, 훤칠한 키와 세련된 매너. 마치 영화배우를 연상시키는 그의 외모는 수많은 여성 팬들을 야구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여고생부터 중년 여성까지 오빠 부대의 원조가 바로 박철순이었습니다. 그가 웃으면 관중석이 술렁였고 그가 땀을 닦으면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신문 일면은 연일 그의 사진으로 도배되었고 아이들은 골목길에서 테니스공을 던지며 박철순의 독특한 투구폼을 흉내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박철순만의 고뇌가 있었습니다. 당시 오비베어스는 결코 최강팀이 아니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나 해태 타이거즈 같은 팀들은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질비했지만 오비베어스는 선수층이 얇았습니다. 박철순이 등판하지 않는 날이면 팀은 무기력하게 패배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에이스 박철순에게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팀이 무너진다.
내가 지면 우리 동료들의 사기가 꺾인다. 그는 팀의 승리를 위해, 아니 동료들을 위해 거의 매 경기 마운드에 올라야 했습니다. 선발로 나와 9이닝을 완투하고 며칠 쉬지도 못한 채 다시 마무리 투수로 등판해 팀의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지금의 현대 야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혹사였습니다. 투수 코치도 감독도 그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박철순 본인이 자청해서 공을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더가웃에 앉아 지고 있는 경기를 지켜보는 것이 그에게는 죽기보다 싫은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수비를 하던 야수들은 박철순의 어깨에 짊어진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철순이 등판하는 날이면 흙투성이가 되도록 몸을 날렸습니다. 평범한 땅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악착같이 뛰었고, 박철순이 점수를 내주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동안 어떻게든 점수를 뽑아내려 방망이를 짧게 쥐고 달려들었습니다. 박철순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오비 베어스라는 팀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 된 것입니다. 철순이 형이 던지는데 우리가 질 수 없다. 이것이 당시 오비 베어스 선수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박철순은 마운드 위에서 고독한 싸움을 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그를 믿고 따르는 동료들이 있었고, 관중석에는 그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팬들이 있었습니다. 쇼머리 와이름이 다가오면서 날씨는 점점 뜨거워졌고, 박철순의 어깨도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연승 행진, 한 경기, 두 경기 승리를 쌓아가던 것이 어느새 10연승을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전경기 승리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저 선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하지만 동시에 불길한 징조도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판볼은 손가락과 손목, 그리고 팔꿈치에 엄청난 무리를 주는 구종입니다. 게다가 무시무시한 연투. 박철수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남몰래 얼음찜질을 하며 통증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팔이 욱신거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 날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라운드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는 순간 상대에게 약점을 잡히고 동료들이 불안해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통을 씹어삼키며 공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클수록 공은 더욱 날카롭게 춤을 췄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명을 깎아던지는 듯한 비장함. 그것이 1982년의 박철순을 신의 경지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전 세계 야구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기록 22연승의 신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영광의 탑이 얼마나 처절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우리는 똑바로 지켜봐야 합니다. 영광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입니다. 숫자 22. 그것은 단순한 아라비아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성스럽디까지한 숫자입니다. 한 시즌 22연승.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정교한 야구를 구사하는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전무후무한 대기록입니다. 1982년에 박철수는 마운드 위에서 인간의 한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승리를 쓸어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환호했고, 언론은 연일 불패의 신화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 감춰진 진실은 그토록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22개의 승리 하나하나는 박철순이 자신의 척추뼈와 바꾼 피와 눈물로 쓴 서약서였기 때문입니다. 4월 10일 해태 타이거즈전 승리를 시작으로 박철순의 폭주 기관차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봄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지만 그의 어깨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선발로 나와 9이닝을 책임지고 팀이 위기에 처하면 구원 투수로 등판해 불을 껐습니다.
당시 KBO 리그는 선발과 구원의 보직 개념이 희미했습니다. 에이스라면 팀이 필요할 때 언제든 나가야 한다. 그것이 그 시대의 낭만이이자 야만적인 폭력이었습니다. 박철수는 거절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김영덕 감독이 불펜을 쳐다보기만 해도 그는 이미 글러브를 끼고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16승을 넘어가자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모든 팀의 타자들이 타도 박철순을 외치며 도끼를 품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를 무너뜨리는 자가 영웅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한계점을 넘어선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HDI를 비명어치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시즌 중반부터 찾아온 요통은 단순한 근육통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척추가 내려앉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굳어 제대로 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양말을 신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것조차 그에게는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도, 동료에게도, 코칭 스태프에게도 괜찮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자신이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팀의 사기가 곤두박질 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박철순의 위험한 도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진통제였습니다. 경기 전 화장실이나 라커룸 구석에서 몰래 진통주사를 맞았습니다. 약 기운이 퍼지면 잠시나마 통증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마비된 허리를 이끌고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오늘만 버티자. 오늘만 이기자.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공을 뿌렸습니다. 타자를 노려보는 그의 눈빛이 그토록 강렬했던 것은 어쩌면 고통을 참아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직후배 9월 18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는 이 비극적인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또다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팀의 후기 리그 우승을 확정짓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대는 최동원이 버티고 있는 롯데.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대결이었습니다. 경기는 팽팽했습니다. 박철수는 1회부터 전력 투구했습니다. 직구 구속은 예전만 못했지만 판볼의 낙차는 더욱 예리했습니다. 타자들은 그의 공에 헛스윙을 연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닝이 거듭될수록 약효는 떨어져 갔습니다. 7회, 8회. 다리가 후들거리고 허리에서는 끊어질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포수 김경문, 현 한화 이글스 감독을 문드로 올라와 박철순의 상패를 살폈습니다. 박철순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흑빛이었습니다. 형, 그만 내려가요. 이러다 죽어요. 하지만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끝낸다. 공조. 그는 기어이 9회까지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마지막 타자를 삼진으로 들려세우고 완투승을 거두는 순간 대전구장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뛰쳐나와 그를 행가래 쳤습니다. 하늘 높이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박철수는 허리의 통증 때문에 비명을 질러야 했지만 환호성이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22연승의 완성이었습니다. 1982년 시즌 최종 성적 24승 4패 7세이브, 평균 자책점 ERA 1.84, 무시율 0.857. 박철수는 다승, 평균 자책점, 승률 3관왕을 차지하며 그의 정규 시즌 MVP를 거머쥐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원년의 주인공은 단연코 박철순이었습니다. 그는 시상식 단상 가장 높은 곳에 섰습니다. 황금 장갑과 트로피를 품에 안고
세상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췄고 대한민국 모든 야구팬이 그를 경배했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트로피의 무게만큼이나 그의 몸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 공을 던지면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위해 또다시 몸을 던졌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와의 한국 시리즈. 그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불펜 대기를 자처했고 결국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비 베어스의 우승 행가래, 그리고 박철순의 뜨거운 눈물. 그것은 1982년이 낳은 최고의 명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1982년을 박철순의 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 해는 박철순이 자신의 야구 인생을 통째로 1년이라는 시간과 맞바꾼 해였습니다. 그는 미래를 바라 현재의 영광을 샀습니다. 22연승이라는 불멸의 기록은 신이 내린 선물이 아니라 악마와의 거래를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잔치는 끝났습니다. 샴페인 터지는 소리는 잦아들었고 관중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야구장, 차가운 라커룸에 홀로 남은 박철순.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영광의 기억과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 싸늘한 허리뿐이었습니다. 불사조라 불리던 사나이의 날개가 꺾이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영웅이라 칭송했지만 곧 다가올 시련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영광 뒤에 숨어있던 끔찍한 대가, 그리고 시작된 기나긴 암흑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박철순의 몰락과 그 처절한 사투가 이제 시작됩니다. 1983년의 봄은 왔지만 박철순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팡파르가 멈추고 축제의 불빛이 꺼지자 차가운 현실이 그를 덮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던 마운드의 제왕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힘으로 양말조차 신을 수 없는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광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베어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고 그 청구서는 예고도 없이 날아와 그의 야구 인생을 압류해버렸습니다. 우리가 기억 헛디딘 것처럼 서서히 진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82년 한국 시리즈 우승 직후 긴장이 풀린 박철순의 허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령은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터져 신경을 누르는 추간판 탈출증. 의사들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허리로 어떻게 공을 던졌습니까? 이건 선수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선고였습니다. 불사조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그의 육체는 이미 다 타버린 재와 같았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일상의 상실이었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150km의 강속구를 뿌리던 그가 이제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바닥을 기어야 했습니다. 허리를 펴는 순간 벼락이 치는 듯한 통증이 척추를 타고 뇌를 강타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놓칠 만큼의 고통. 건장한 체격의 사나이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야구 개막 소식은 그에게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세상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1년 전 그를 신이라 칭송하던 언론들은 이제 그를 과거형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순 시대는 끝났다. 우리 너무 무리했다. 짧고 굵게 끝난 비운의 스타. 신문 지면은 박철순의 재활 소식보다는 새로운 스타들의 활약상으로 채워졌습니다. 최동원, 선동열 같은 걸출한 투수들이 등장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은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팬들의 함성은 더 이상 박철순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크로의 세계는 냉정하다 못해 잔인했습니다. 부상당한 사자는 무리에서 도태될 뿐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팀 내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오비 베어스는 박철순 없는 야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구단 관계자들의 눈빛에서 안타까움은 점차 짐덩어리를 바라보는 부담감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지만 경기에 나설 수 없는 간판 스타. 동료들이 땀 흘려 훈련할 때 물리치료실 구석에서 신음소리를 내야 하는 자신의 모습에 박철순은 치를 떨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는 처참한 자괴감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하게 보지 마라. 그는 속으로 수천 번 외쳤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다시는 저 마운드에 서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관중들의 환호성을 다시는 듣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는 밤들이 이어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여전히 공을 던지고 있었지만 눈을 뜨면 움직이지 않는 다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박철순 이 시기, 박철순은 지옥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지옥이 아니라 잊혀짐이라는 지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영웅을 소비하고 너무나 쉽게 폐기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짙은 그림자 속에 홀로 남겨진 그는 고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쳤다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박철순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작지만 뜨거운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기였고 분노였으며 야구에 대한 지독한 짝사랑이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보여주겠다. 그는 병실 침대를 박차고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지만 기어서라도 다시 마운드로 돌아가겠다는 광기 어린 집념. 그것이 박철순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도전,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무모한 도박.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화려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인간 박철순이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우는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생존기입니다. 영광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남자. 과연 그는 이 지옥 같은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까요? 인간의 의지가 어디까지 강해질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시험하는 박철순의 지옥 탈출기가 다음 편에서 시작됩니다. 가슴 먹먹한 이 남자의 투쟁을 응원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그에게 힘이 될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기적을 만듭니다. 평원복도의 차가운 공기,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그리고 밤새 들려오는 환자들의 신음소리. 1982년 잠실 야구장의 함성으로 가득 찼던 박철순의 세상은 이제 고통과 적망만이 감도는 좁은 병실로 축소되었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영웅이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박철순에게 재활이란 단순히 몸을 치료하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밤 찾아오는 절망이라는 악마와 맨몸으로 싸워야 하는 지상에 내려온 지옥이었습니다. 수술. 당시 의학기술로는 성공 확률이 반반이라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척추에 칼을 대는 것은 투수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말이 돌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순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야구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목숨을 걸고 수술대에 눕느냐. 그는 주저없이 후자를 택했습니다. 다시 공을 던질 수만 있다면 내 척추를 다 갈아 끼워도 좋다. 마취가스가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는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마운드의 흙냄새를 떠올렸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박철수는 국내 치료에 만족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으로 가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갖 치료법을 찾아다녔습니다. 미국의 낯선 재활센터, 덩치 큰 외국인들 틈에서 그는 땀이 아닌 식은땀을 흘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굳어버린 근육을 억지로 찢고 늘리는 고통은 뼈를 깎는 듯 했습니다. 다리를 한번 들어 올릴 때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 아프게 한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박철수는 끝났다. 이제 은퇴하고 지도자 수업이나 받는 게 낫다. 바다 건너 들려오는 고국의 소식들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팬들의 기억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희미해져 간다는 공포. 그것은 사지가 찢기는 고통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가끔 한국에 돌아와 야구장을 찾을 때면 관중석이 아닌 본부석이나 관중석 구석에 앉아 후배들이 던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저 마운드에 다른 투수가 서 있고 자신이 받아야 할 환호를 다른 선수가 받는 모습. 그는 질투심과 자괴감에 주먹을 꽉 쥐어야 했습니다. 박철순의 위대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탄생했습니다. 보통의 선수라면, 아니, 보통의 인간이라면 벌써 포기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1983년, 1984년, 1985년. 그는 잊을만 하면 다시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를 불사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별명의 진짜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불사조는 죽지 않는 새가 아닙니다. 스스로 불 속으로 뛰어들어 타 죽고 그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새입니다. 박철순의 삶이 딱 그랬습니다. 재활의 성공에 마운드에 복귀하면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왕의 귀환이다! 하지만 그 환호가 채 끝나기도 전 부상은 악령처럼 다시 찾아왔습니다. 몇 경기를 던지고 나면 허리는 다시 비명을 질렀고 그는 또다시 수술대 위에 누워야 했습니다. 희망과 절망의 무한반복. 이것은 일종의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차라리 완전히 못 던지게 된다면 포기라도 할 텐데 던질만 하면 다치고 다치면 또 낫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미련하다. 저러다 정말 휠체어 탄다. 하지나라 종교였고 마운드는 그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성소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재활 훈련 중 극심한 통증을 이기지 못한 박철순이 라커룸 구석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후배가 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박철순이 호랑이 같던 대선배가 아이처럼 울고 있는 모습. 후배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중에 그 후배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형님의 등을 보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독감이 감당이 안 됐거든요. 그 암흑기 동안 박철순을 지탱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1982년의 영광이 요행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도 늘 미안한 가장이었습니다. 아픈 남편, 아픈 아빠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아빠는 야구 선수야. 다시 던지는 모습 꼭 보여줄게. 어린 자녀들과의 약속은 그가 지옥불 속에서도 끈을 놓지 않게 만든 동아줄이었습니다. 수차례의 수술과 재활, 의학계에서는 그의 복귀 시도를 기적을 바라는 무모함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몸으로 의학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훈련,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하체를 단련했고, 하체가 아프면 상체를 단련했습니다. 온몸에 칼자국이 늘어갈수록 그의 정신력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져 갔습니다. 신입에 든 흘러 어느덧 80년대 후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젊고 싱싱했던 청년 박철순의 얼굴에는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고, 폭포수 같던 강속구의 위력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가끔 나와서 한두 이닝 던져주는 상징적인 존재 정도로 여겼습니다. 오비 베어스 구단조차 그를 전력외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불사조가 날개를 펴는 순간은 잿더미가 가장 높이 쌓였을 때라는 것을. 모두가 그를 죽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그의 심장 박동은 다시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 인간 승리의 드라마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박철순이 세상의 편견을 향해 보란듯이 공을 뿌리는 감동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150km의 강속구는 잃어버렸지만 그 대신 무엇을 얻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불사조의 비상, 그 두 번째 전성기가 다음 편에서 펼쳐집니다. 이 처절한 생존기를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댓글로 박철수는 영원하다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그를 다시 마운드로 불러냅니다. 1982년에 박철순이 하늘을 찍고 내려오는 천둥번개였다면 1980년대 후반의 박철수는 대지를 적시는 거대한 강물이었습니다. 천둥은 순간의 성광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지만 강물은 소리 없이 흘러 바위를 뚫고 산을 휘감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잃어버린 150km의 강속구를 그리워했지만 정작 박철수는 그 스피드를 버리고 전혀 새로운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이 진부한 격언을 박철순만큼 처절하게 증명해낸 사나이가 또 있을까요? 잠실 야구장의 마운드에 그가 다시 섰을 때 관중들은 단순한 환호가 아닌 경건한 침묵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전설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또다시 그를 덮친 비극적인 운명의 장난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불사조의 두 번째 비상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이 이야기의 온도를 높입니다. 1986년 오랜 재활의 터널을 뚫고 박철순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던 그 슈퍼맨은 아니었습니다. 척추 수술의 여파로 허리를 뒤로 젖히는 역동적인 와인드업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허리의 회전력을 이용해 공을 때리던 파워 피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직구 구속은 130km 중후반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프로 무대에서, 그것도 강타자들이 즐비한 KBO 리그에서 130km대의 공은 배팅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이닝도 버티기 힘들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박철순이 야구 지능, 있어서도 천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스피드를 잃은 대신 그는 제구력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그는 공 한 개, 아니
반개 차이로 스트라이크 존의 구석구석을 찌르는 아트 피칭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타자들의 무릎 높이로 깔리는 정교한 싱커, 타이밍을 뺏는 체인지업,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오는 칼날 같은 슬라이더. 타자들은 그의 공이 느리다고 얕잡아 보다가 멍하니 삼진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박철순의 마운드 운영은 마치 노련한 맹수가 사냥감을 몰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타자의 심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타자가 직구를 노리면 느린 변화구를 던져 김을 빼고, 변화구를 생각하면 몸쪽 깊숙이 공을 찔러 넣어 허리를 뒤로 젖히게 만들었습니다. 힘으로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숫싸움으로 타자를 농락하는 경지. 이것은 젊은 투수들은 흉내내조차 낼 수 없는 관록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마운드 위에서 타자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듯 했습니다. 야구는 팔로 하는 게 아니다. 머리와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보스레닉 베어스의 더가웃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1982년에 박철순이 팀을 혼자 끌고 가는 원맨쇼의 주인공이었다면 이제 그는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큰형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투수들이 마운드에서 흔들릴 때 불펜에서 박철순이 몸을 풀기 시작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형이 뒤에 있다. 겁먹지 말고 던지자. 주의 채태는 오비 베어스라는 팀의 DNA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프로 선수가 갖춰야 할 태도와 승부근성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광판에 등번호 21번이 찍히고 불펜 문이 열리면 잠실구장은 거대한 용광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박철순, 박철순. 그 함성은 단순히 응원가가 아니었습니다. 온갖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선 한 인간에 대한 존경과 찬사의 외침이었습니다. 아저씨 팬들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눈시울을 붉혔고, 그를 처음 보는 어린 팬들은 전설의 귀환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승리 투수가 되지 못하는 날에도, 패전 처리로 나오는 날에도 팬들에게 가장 큰 박수를 받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아니, 질투가 났던 것일까요? 제기의 날개를 펴고 다시 날아오르던 찰나, 또다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1988년 시즌을 앞둔 어느 날, 훈련 도중 끔찍한 파열음이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뚝 하는 소리는 마치 마른 장작이 부러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박철순이 비명을 지르며 그라운드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허리가 아니었습니다. 투수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것입니다. 아킬레스건 파열. 그것은 운동선수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마운드에서 축이 되는 발목 힘이 중요한 투수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박철순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절망이 그의 눈동자에 서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카느를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겨우 다시 일어섰는데, 겨우 다시 공을 던지는 재미를 찾았는데 운명은 그를 벼랑 끝에서 밀어버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다시 누운 박철순. 의사들은 이번에는 정말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수 생활은 고사하고 정상적인 보행을 위해서라도 수술하고 푹 쉬셔야 합니다. 이제 야구는 마음속으로만 하십시오. 나이도 어느덧 30대 중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잦은 부상과 수술, 그리고 재활. 이제 그만하면 뱉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구단 내부에서도 은퇴를 권유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레전드 대우를 해줄 테니 명예롭게 은퇴식을 열어주자. 하지만
박철수는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내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나갈 때도 내 발로 걸어 나간다. 들것에 실려 나가는 게 내 마지막이 될 순 없다. 그에 가까웠습니다. 깁스를 한 다리를 끌고 그는 다시 웨이트 트레이닝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독하다고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다리로 런닝머신 위를 걷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끊어진 고무줄을 억지로 잡아당기는 듯한 통증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퉁퉁 부은 발목에 얼음팩을 대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일어나라 박철순, 너는 불사조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불사조가 아니라 통닭이다. 그 시기 박철수는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동료들은 시즌을 치르느라 바빴고 병원과 재활센터에는 그 혼자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야구 중계 소리,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새로운 스타들의 이야기. 세상은 그를 잊은 채 잘만 돌아갔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늙은 투수라는 비아냥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를 몰랐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끊어진 아킬레스건을 수술하고 근육이 다 빠져버린 종아리를 다시 단련했습니다. 1년, 2년. 시간이 흘러도 그의 복귀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박철수는 정말로 은퇴한 선수로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설은 가장 어두운 밤에 빛나는 법입니다. 1990년대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잊으려던 찰나, 잠실 야구장의 불펜에 익숙한 하지만 조금은 느릿한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하지만 눈빛만은 1982년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는 사나이. 댄스가 시작되려 합니다. 다리는 망가졌고 허리는 굳었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150km로 뛰고 있었습니다. 과연 박철수는 이 지독한 운명의 사슬을 끊고 다시 마운드에 설 수 있을까요? 그 눈물겨운 기적의 현장이 다음 편에서 공개됩니다. 이 남자의 지독한 야구 사랑에 가슴이 뛴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댓글로 박철순의 부활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함성이 그를 다시 마운드로 호출합니다.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 야구계에서 박철순이라는 이름은 마치 박물관에 전시된 오래된 유물처럼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지만 더 이상 그에게 승리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 투수로서 환갑이나 다름없다는 30대 후반에 접어든 그에게 쏟아지는 시선은 기대가 아닌 동정이었습니다. 박철순 선수, 이제 편히 쉬세요. 보여줄 만큼 보여줬잖아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자리를 비켜주는 게 아름다운 퇴장이 아닐까요? 모아프하지 세상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박수 칠 때 떠나는 연예인이 아니라 승부가 끝날 때까지 글러브를 벗지 않는 싸움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은퇴는 타협이자 패배였습니다. 남들이 혀를 차며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 때 그는 그 손가락질을 연료 삼아 자신의 낡은 엔진을 다시 예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박철수는 고독한 수행자와 같았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잠실 야구장의 밤, 모두가 퇴근하고 정적만이 감도는 그라운드에 헐떡이니는 숨소리 하나가 울려 퍼집니다. 절뚝거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러닝을 하는 한 남자. 아킬레스건 수술 자국이 선명한 다리로 그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걷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할 상태였지만
그는 고통을 친구 삼아 뛰었습니다. 아프다. 죽을 만큼 아프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살아있다. 통증은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유니폼을 짜내면 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1994년 시즌 오비 베어스의 스프링 캠프로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 백발이 성성하기 시작한 박철순의 존재는 이질적이었습니다. 띠동갑이 넘는 새파란 후배들 틈에서 그는 누구보다 먼저 훈련장에 나왔고 누구보다 늦게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후배들이 형님 좀 살살하세요 라고 말리면 그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야 임마, 내 나이가 되면 살살해서는 현상 유지도 못해 죽기 살기로 해야 겨우 너희들 발뒤꿈치라도 따라가지. 그리고 시작된 1994년 시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의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태물 취급을 받던 박철순이 마운드에서 다시 승리를 챙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성기처럼 150km의 강속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미와 타자의 허를 찌르는 능구렁이 같은 수싸움이 있었습니다. 직구 구속은 130km 중반에 머물렀지만 그 공끝에는 혼이 실려 있었습니다. 타자들은 이상하게 박철순의 공을 정파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빗맞은 내야 땅볼, 힘없는 외야 플라이. 박철순은 마운드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김없이 삼진을 잡고 포효했습니다. 1994년 5월, 그는 마침내 최고령 승리 투수 기록을 갈아치우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팀에 불어넣은 정신이었습니다. 당시 오비 베어스는 모래알 구단이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고 끈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순이 마운드에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젊은 선수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몸으로도 던지는데 우리가 힘들다고 엄살 피울 수 있나? 철순이 형님이 지키고 있다. 죽기 살기로 막아라. 박철순은 말로 가르치는 선배가 아니었습니다. 등으로 보여주는 선배였습니다. 내야 땅볼을 치고도 1루까지 전력 질주하는 모습, 마운드에서 강습 타구에 몸을 날려 막아내는 모습. 그는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오비 베어스의 유니폼을 입었다면 깨끗한 유니폼으로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훗날 두산 베어스의 상징이 된 미라클 두산, 허슬도 정신의 원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근성. 그 모든 것이 박철순이라는 한 인간의 투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느 날 경기에 패하고 고개를 숙인 채 라커룸에 들어온 후배들에게 박철순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고개 들어! 졌다고 고개 숙이지 마라. 최선을 다했다면 당당해져라. 하지만 유니폼에 흙이 묻지 않았다면 그건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는 승패보다 태도를 중요시했습니다. 프로 선수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팬들에 대한 예의. 그는 늙은 사자처럼 젊은 사자들을 강하게 조련했습니다. 1994년 그는 팀의 주축 투수로 활약하며 오비 베어스를 가을 야구 근처까지 이끌었습니다. 비록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박철순의 부활은 그 자체만으로도 팬들에게 거대한 감동이었습니다. 낡은 고물차인 줄 알았던 그가 슈퍼카들 사이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하는 모습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짜릿했습니다. 이제 박철순의 나이 39세, 내일 모레면 프로. 사람들은 이제 정말 마지막 불꽃을 태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아름답다. 이제 명예롭게 은퇴하자. 하지만 박철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은 아직 1982년의 그 뜨거웠던 우승 트로피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야구 인생에 우승 반지 하나로는 부족해.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저 아이들과 정상에 서고 싶다. 브레이킹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욕이 아니었습니다. 13년 전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동료들에 대한 부채감,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와준 후배들에게 우승이라는 맛을 보여주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1995년이라는 운명의 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에너지 한 방울까지 모두 태워버릴 각오로 말입니다. 오비베어스 역사상 가장 뜨겁고 가장 극적인 시즌. 1995년의 가을 전설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13년을 기다려온 우승, 그리고 그 중심에 선 불사조. 과연 박철수는 자신의 마지막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1995년의 기적. 그 감동의 피날레를 향해 달려갑니다. 불사조의 마지막 비상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댓글로 불사조의 투혼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함성이 잠실벌을 다시 깨웁니다. 1982년 10월에 그 뜨거웠던 함성 이후 계절은 1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오비베어스의 우승 트로피에는 뽀얀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원년 우승팀이라는 자부심은 어느새 과거에만 사는 팀이라는 조롱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대한민국 야구 역사는 이 해를 기적의 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마운드가 아닌 덕아웃에서 공이 아닌 뜨거운 가슴으로 팀을 지휘한 영원한 캡틴 박철순이 있었습니다. 13년의 하늘을 씻어내고 다시 왕좌에 오르기까지 그 처절하고도 아름다웠던 1995년의 가을 동화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전설의 눈물을 닦아줄 준비가 되셨다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로 전쟁터였습니다. 부산을 연고로 한 롯데자이언츠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고 서울의 라이벌 LG 트윈스 역시 막강했습니다.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오비베어스의 우승을 점치는 전문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잠실벌에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미라클 투산의 원조가 되는 대역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당시 오비베어스는 김상호, 심정수 같은 거포들과 김민호, 안경영 같은 재간둥이들이 조화를 이룬 젊은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혈기왕성한 젊은 선수들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승의 경험이었습니다. 큰 경기에서 오는 압박감,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는 멘탈. 이 불안 요소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팀 내 최고참, 아니 리그 전체를 통틀어 살아있는 역사인 박철순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로 부록이 된 박철순. 그의 육체는 이미 한계치를 한참 넘어서 있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타자를 압도하던 구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등판 간격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인식 감독은 그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박철순은 전력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부적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박철순의 보직은 투수가 아니라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덕아웃 가장 안쪽, 선수들의 표정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 그의 자리였습니다. 경기가 풀리지 않아 방망이를 집어던지는 후배가 있으면 조용히 불러 어깨를 토닥였고, 실책을 저지르고 고개를 숙인 후배에게는 고개 들어, 아직 안 끝났어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는 감독보다 무서운 선배였고 코치보다 따뜻한 형님이었습니다. 특히 시즌 막판 롯데자이언츠와의 피말리는 선두 싸움이 절정에 달했을 때 박철순의 역할은 빛을 발했습니다. 반경기 차이로 순위가 뒤바뀌는 살얼음판 승부. 젊은 선수들이 긴장감에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 박철순은 라커룸에서
1982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던졌다. 너희들은 사지가 멀쩡하잖아. 뭐가 두려워? 그냥 즐겨. 이 압박감을 즐기는 놈이 영웅이 되는 거야.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선수들의 심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저 형님이 보고 있다. 저 형님이 우승하고 싶어 하신다. 이것은 오비 베어스 선수들에게 종교적인 신념과도 같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한국 시리즈. 상대는 탱크 박정패와 검은 갈매기 호세가 버티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였습니다. 7전 4선승제의 승부. 시리즈는 팽팽하게 전개되어 결국 운명의 7차전까지 갔습니다. 1995년 10월 잠실 야구장은 터져나갈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철수는 불펜에서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등판할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팀에는 이미 젊고 싱싱한 투수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1회부터 9회까지 멈추지 않고 몸을 풀었습니다.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며 후배들에게 무언의 시위를 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뒤를 바치고 있다. 경기는 오비 베어스의 리드로 흘러갔습니다. 9회 말 아웃카운트 하나만을 남겨둔 상황. 투수 권명철이 마지막 타자 마혜영을 상대로 공을 뿌렸습니다. 배트가 허공을 가르고 포수 김태형 현 롯데 감독의 미트에 공이 꽂히는 순간. 삼진, 경기 끝났습니다. 1995년 한국 시리즈 우승은 오비 베어스. 잠실구정이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덕아웃에 있던 선수들이 본물 터지듯 그라운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로 애써안고 뒹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환희의 도가니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운드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등번호 21번 박철순. 그는 뛰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뛸 수 없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정에 다리가 풀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그는 덕아웃 기둥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13년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지옥 같은 재활을 견뎌냈습니다. 허리가 무너지고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고통을 참아낸 이유가 오직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후각들이 그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철순이 형,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유배드블이 백발이 성성한 대선배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를 행가래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실의 밤하늘 위로 박철순의 몸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1982년 20대의 젊은 박철순이 날아올랐던 그 하늘 위로 이제는 상처투성이가 된 40대의 박철순이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공중에 튼 박철순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범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범기였습니다. 그를 중저에 씹어 그것은 기쁨의 눈물을 덜이었습니다. 박철순이 박철순이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을 기르는 눈먼심이다. 그것은 기쁨의 분물 더전엔 씹어감 믿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분물을 바로 얻어맞습니다. 중중 덩강덩 춘종이여 그를 박철순이 두고죠. 박철순이다. 그것은 기쁨의 분물을 그르는 눈물심이다. 그것은 기쁨의 분물을 달아 얻어맞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분물을 가동했다는 진홍것더 자말입니다. 공중의 박철순의 조명요 그를 박철순이 눈물을 범으로 잠이 났습니다. 박철순이 매드 쳐던 버든가도 그를 박철수입니다. 그것은 기쁨의 분물 덜연에 씹어감 믿습니다. 공중에 박철순을 두고 박철순이 다져먹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분물을 그러는 바는데고 담염 이부입니다.
공중의 박철순애로 박철순의 박철순이 그를 박철순이 도마들 담읍니다. 그것은 비쁨의 본물을 버르는 시벽안 믿습니다. 그것은 비쁨의 본물을 받아는 시벽안 믿습니다. 그른 청정의 티더 기란입니다. 맴이 그 심하는 댐정기로 그를 박철순이 다신합니다. 정실의 번호밤역으로 박철순의 박철순에 대해 박철순이 동하되 맞습니다. 전국의 천국의 문신에 박철순의 박철순이 박철순이 도남입니다. 그는 분우를 덩구에 미도미나이마다. 닥철순의 던이낸 물 박철순이 밤연 믿습니다. 박철순의 박철순이 통하더니 시벼가 공중에 퐁하던 주그터 박철순이 더녀입니다. 그것은 비쁨의 본물을 그르는 동을십니다. 그것은 기쁨의 본물을 발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비쁨의 본물을 그르는 동을십니다. 그른 청정 이마만 믿습니다. 금은 박철순의 박철순이 박철순에 대해 박철순이 도나늡니다. 그것은 기쁨의 본물을 받아는 시벼 당월미마다. 박철순이 박철순이 통하더니 시벼가 박철순의 박철순의 박철순이 박철순이 도나늡니다. 그거민 반임이다 믿습니다. 박철순이 박철순의 박철순의 박철순이 통하더니입니다. 농걱칠이 청정입니다. 그것은 비품의 본물을 그러는 보물십니다. 그것은 비품의 본물을 거러는 동물십니다. 그를 박밀었습니다. 신반명 박철순이다. 26년 20대의 젊은 박철순이 날아올랐던 그 하늘 위로 이제는 상처투성이가 된 40대의 박철순이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물범벅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회한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동료들에 대한 그리움, 자신을 기다려준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버텨준 자기 자신에 대한 위로가 섞인 뜨거운 액체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얘들아. 그는 목이 메어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받아든 박철수는 마치 갓난아이를 한 듯 조심스럽게 트로피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관중석의 올드 팬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철순! 박철순! 그날 밤 박철순은 라커룸 구석에 앉아 한참 동안 유니폼을 벗지 못했습니다. 땀과 샴페인으로 젖은 그 유니폼이 마치 자신의 피부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됐다. 여한이 없다. 시백 1995년의 가을은 그렇게 박철순에게 두 번째 우승 반지를 선물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우승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사조가 긴 비행을 마치고 둥지로 돌아와 받게 된 영광의 훈장이자 곧 다가올 이별을 준비하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박철순의 야구 인생, 그 대장정의 마침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웅의 퇴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가 그라운드를 떠나며 세상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전설의 은퇴식, 그리고 영원히 결번된 숫자 21번의 이야기. 대미를 장식할 다음화를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영웅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박수가 그에게는 최고의 은퇴 선물입니다. 1995년의 가을, 잠실벌을 수놓았던 화려한 불꽃놀이가 끝나고 매캐한 화약 냄새마저 사라진 뒤 박철순에게 찾아온 것은 깊고 거대한 침묵이었습니다. 모두가 승리의 도취에 샴페인을 터뜨릴 때 불사조는 조용히 자신의 날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상처투성이, 꿰매고 또 꿰맨 자국. 이제는 더 이상 바람을 가르기 힘든 낡은 날개. 그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내려가야 할 때가 되었구나. 화려하게 피어난 꽃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낙하하듯
그는 스스로 마운드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웠던 이별의 현장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전설을 배웅하는 그 엄숙한 길에 여러분도 함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시즌은 박철순에게 일종의 보너스 트랙과도 같았습니다. 팬들은 여전히 그를 원했지만 박철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공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타자를 압도하던 기백은 여전할지 몰라도 육체가 더 이상 정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운드에 오를 때마다 느껴지는 뼈마디의 비명은 이제 진통제로도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후배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며 그는 질투가 아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보일러스 이제 이 마운드를 맡겨도 되겠구나. 베어스의 미래는 밝다. 철수는 구단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덤덤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니폼을 벗겠습니다. 구단 관계자들은 만류했습니다. 플레잉 코치로라도 남아달라. 1년만 더 하자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박철순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추하게 늙어가는 영웅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박수 칠 때, 팬들의 기억 속에 승부사로 남아있을 때 떠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모하프 1997년 4월 29일 잠실 야구장. 위저지 트윈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열린 박철순의 은퇴식. 이날 잠실구장은 경기 시작 몇 시간 전부터 입추의 여지없이 꽉 찼습니다. 오비 베어스 팬들뿐만 아니라 라이벌 팀인 LG의 팬들조차 자리를 뜨지 않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시끌벅적한 응원가 대신 비장하고 엄숙한 기운이 그라운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의 조명이 꺼지고 암전된 그라운드에 핀 조명 하나가 1루 측 거가웃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익숙한, 그러나 이제는 다시 들을 수 없을 그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투수 등번호 21번 박철순. 관중석에서 터져나온 함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컸지만 그 안에는 짙은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철순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라운드로 걸어 나왔습니다. 1982년에 그 패기 넘치던 청년은 온데간데 없고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진 중년의 신사가 되어 있었지만 팬들의 눈에는 그가 여전히 22연승을 달리던 슈퍼맨으로 보였습니다. 오픈카에 올라타 그라운드를 한 바퀴 도는 동안 관중석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넥타이를 맨 중년의 남성들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고 아이를 무등 태운 아버지들이 목 놓아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철순, 가지마. 박철순. 그것은 단순한 선수의 은퇴식이 아니었습니다. 암울했던 80년대, 서민들의 유일한 위로이자 희망이었던 어떤 시대와의 작별이었습니다. 박철순은 손을 흔들며 애써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운드에 선 박철순.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18.44m의 공간. 그는 마운드의 흙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된 그의 고별사는 한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명문으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생명과도 같았던 유니폼을 벗습니다. 돌이켜보면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의 함성이 있었기에 저는 고통을 잊을 수 있었고 여러분의 박수가 있었기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던 그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팬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불사조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야구가 좋아서, 마운드에 서는 게 너무 좋아서 미련하게 버텼던 한 선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한마디는 듣는 이들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지만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던진 것은 야구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영혼을 던졌습니다.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승리를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혼을 던졌다. 이 말보다 박철순의 야구 인생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또 있을까요? 그는 기술로 던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뼈와 살, 그리고 뜨거운 심장으로 공을 던졌던 것입니다. 6개 연설이 끝나고 그의 등번호 21번이 새겨진 대형 유니폼이 외야 펜스 위로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오비 베어스 구단의 첫 번째 영구 결번. 이제 그 누구도 베어스에서는 21번을 달 수 없습니다. 그 번호는 오직 박철순만의 것이며 영원히 잠실구장의 하늘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은퇴식의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시구. 그는 양복 상의를 벗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마운드에 섰습니다. 포수 미트를 향해 공을 뿌리는 그의 폼은 전성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비록 구속은 느려졌지만 손끝을 떠난 공은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포수 미트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스트라이크. 그의 인생 마지막 공식 투구였습니다. 그가 마운드를 내려올 때 후배 선수들이 도열하여 그를 맞이했습니다. 박철순은 후배들 한 명 한 명을 안아주며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너희들 세상이다.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팬들을 위해 뛰어라. 후들은 대선배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호랑이 같았던 선배, 때로는 너무나 커서 넘을 수 없는 벽 같았던 존재가 떠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철순이 덕아웃으로 사라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관중들의 기립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명이 꺼진 뒤에도 팬들은 박철순을 연호하며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전설이, 하나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웅은 떠난 뒤에 더 짙은 향기를 남기는 법입니다. 그가 남긴 것은 기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불굴의 투혼, 팀을 위한 희생, 그리고 야구를 대하는 진정성은 베어스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후배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비록 박철순은 은퇴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떠난 자리에서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국 야구에 심어놓은 씨앗들이 어떻게 싹을 틔웠는지, 그리고 인간 박철순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인생의 교훈은 무엇인지 이제 대망의 마지막 화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야구 이야기를 넘어 인생의 지침서가 될 감동의 피날레. 다음 편 영원히 지지 않는 불사조의 유산에서 이 대서사시를 완성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댓글로 영원한 21번을 남겨주시면 그날의 감동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기록은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고 합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박철순의 22연승을 넘어설 수도 있고 그가 남긴 평균자 측정 기록을 경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이 사라진다고 해서 전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는 차가운 잉크로 기록되지만 전설은 사람들의 뜨거운 가슴에 문신처럼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박철순. 그 이름 석자는 단순히 야구를 잘했던 선수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 프로야구라는 거대한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개척자였으며 온갖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는 인간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서사시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그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되새겨보려 합니다. 가슴 벅찬 피날레를 함께할 준비가 되셨다면,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도 불사조의 투혼을 심고 싶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전설은 영원합니다. 잠실 야구장 외야 한켠에는 지금도 등번호 21번이 선명하게 새겨진 유니폼이 걸려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펄럭이는 그 유니폼을 보며 어떤 이들은 1982년의 영광을 떠올리고, 어떤 이들은 재활의 고통을 견뎌낸 1995년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후배 선수들에게 저 번호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기준이자 경고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저 번호의 주인은 척추가 내려앉고 아킬레스건이 끊어져도 공을 던졌다. 너희에게는 아직 뛸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지 않느냐. 박철순이 남긴 무형의 유산, 이른바 베어스 정신은 바로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흙투성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악바리 근성. 두산 베어스가 훗날 미라클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수많은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박철순이라는 거대한 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박철순의 삶은 야구라는 스포츠를 넘어 우리네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전성기는 찾아옵니다. 1982년의 박철순처럼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질주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짓궂게도 가장 행복한 순간에 예기치 못한 시련을 선물합니다. 부상, 실패, 좌절, 그리고 사람들의 외면. 우리 모두는 살면서 한 번쯤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박철순은 온몸으로 우리에게 웅변했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넘어진 채로 주저앉아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늘 제기 불능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도 스스로 수술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남들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 때 묵묵히 땀방울로 그 비웃음을 씻어냈습니다. 화려했던 에이스의 자존심을 버리고 느린 공을 던지는 기교파 투수로 변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다시 마운드에 서기 위해서라면 그는 어떤 변화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정수입니다. 그가 불사조로 불리는 이유는 그가 결코 죽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죽을 만큼 아팠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상처 없는 영웅은 없습니다. 박철순의 몸에 새겨진 수많은 수술 자국은 그 어떤 트로피보다 빛나는 훈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슈퍼히어로보다 상처푸성이의 인간 박철순에게서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힘겨운 삶을 버텨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허폐자율 한국 야구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류현진, 김광현 같은 선수들이 메이저리그를 호령하고 이정우 같은 천재들이 등장해 팬들을 열광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화려한 꽃들이 피어날 수 있었던 건 1980년대라는 척박한 땅에 자신의 뼈를 묻어 거름이 되어준 박철순이라는 거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여준 선진 야구 기술,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서갔던 프로로서의 마인드는 한국 야구의 수준을 10년 이상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야구는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는 철학을 심어준 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이제 박철순은 마운드에 없습니다. 해설위원으로 혹은 지도자로 가끔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하지만 잠실 야구장의 조명이 켜지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그의 존재를 느낍니다.
투수가 위기 상황에서 땀을 닦으며 호흡을 가다듬을 때, 타자가 흙 묻은 유니폼을 털고 다시 타석에 들어설 때, 그 모든 순간 속에 박철순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박철순 선수가 은퇴식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제 영혼을 던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야구라는 스포츠를 너무 가볍게만 즐겼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공 하나가 자신의 인생 전부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승리 하나가 생명을 건 투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박철수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던진 영혼의 공은 아직도 우리 가슴속 어딘가에서 스트라이크 존을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아 주저앉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박철순을 떠올리십시오. 22연승의 화려함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훈련장에서 절뚝거리며 달렸던 그의 고독한 등을 기억하십시오. 잿더미 속에서 다시 날아오른 불사조처럼 당신도 반드시 다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박철순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15에 걸친 대장정, 불사조 박철순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는 이 이야기가 마침표가 아닌 느낌표로 남기를 바랍니다. 야구보다 더 드라마틱했던 한 남자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리즈가 감동적이었다면, 그리고 당신의 심장을 뛰게 했다면 주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박철순 최고의 순간, 혹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극복해낸 시련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또 어떤 전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국 야구를 뒤흔든 또 다른 영웅, 혹은 세계를 놀라게 한 스포츠 스타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 주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포세큐트 지금까지 불사조와 함께 비행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도 언제나 말루 홈런처럼 짜릿하고 불사조처럼 간이나기를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